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4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개인,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소비자, 근로자, 경영자를 얘기합니다. 특히 경영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개인들의 행동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인 행동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말해서 3주차 배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3주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대화의 수요는 여러 가지 요인, 다시 말해서 자체 가격이라든가 또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광고 등과 같은 기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변할 때 과연 어떤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체 가격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 또 소득, 기타 요인의 변화, 즉 몇 프로 변할 때 이에 따라서 어떤 재화, 우리가 X라고 할까요? X의 수요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수요는 몇 프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탄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탄력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탄력성을 알게 되면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격을 설정하면은 그 가격 설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는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특정 수준의 매출액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은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또는 내려야 되는지 또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재화의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자체 가격 탄력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체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그 재화의 수요의 변화율, 그거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재화의 수요의 변화율이 자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는 게 바로 탄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죠? 델타 뭐였습니까? T X분의 뭐였죠? 델타 QX죠. 그죠? QX 곱하기 어떻게 했죠? Q분의 P로 했다는 얘기죠. 그죠? Q분의 P.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어떤 재화의 자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수요 탄력성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데 이런 자체 가격의 탄력성은 수요 법칙에서 마이너스 관계가 되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들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어떤 탄력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대체재 또는 정상재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또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떤 재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나 보완재나 열등재는 또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서는 반드시 부호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탄력성을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탄력적이냐 또는 단위 탄력적이냐 또는 비탄력적이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죠. 그 다른 변수가 더 크게 변하는 경우가 바로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값이 1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죠? 어떤 가격에서 단위 탄력적인 점이 있죠. 이때 그 재화의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바로 매출액이죠. 그죠? 토탈 레비뉴는 가장 크다. 그러나 탄력적인 부분이죠. 절대값 기준으로 1보다 큰
이런 탄력성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가격을 낮춤으로써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 또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어쨌든 단위 탄력적일 때 가장 회사의 매출액이 커지게 된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마지널 레비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죠? 마지널 레비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널 레비뉴를 우리는 탄력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T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2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이제 우리는 2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이 아니고 부호를 정확하게 우리가 넣어서 이렇게 2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한계 수익을 구할 수 있다. 바로 단위 탄력적일 때 매출액이 가장 크다 그랬고 이때 한계 수익은 제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형 탄력 선형 수요를 얘기할 때 QX는 그죠?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죠. 뭐가 있었습니까? 자체 가격이죠. TX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재화의 가격, TY, 또 뭐가 있었죠? 소득, 광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우리가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수요 함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 함수를 구해보면은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재화의 수요 함수는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이건 뭐라 그랬죠? 상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이걸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절편. 상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 X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알파 X는 뭡니까? 자체 가격이 변할 때 X죠. 그 자체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정도, 민감도죠. 비율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Y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지워볼까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죠? 이거를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말을 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도 풀어봤지만은 탄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퀴즈나 이런 데서도 다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겠지만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탄력성 개념이 나중에 다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격 책정할 때 자,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가지고 수요함수를 도출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함수는 x제의 수요함수는 얘기한 대로 알파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x죠. 그죠? x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y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어느 정도 민감한지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tx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y 이건 뭐라 그랬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그죠? 다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알파 m이죠. m 이거는 소득이죠. 그 다음에 알파 h 뭉뚱그려서 모든 사연을 한꺼번에 우리가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 x의 부호는 반드시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수량과 가격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수의 법칙에서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y의 부호는 플러스일 때는 대체제, 마이너스일 때는 보완제. 알파 m은 부호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 가격의 탄력성을 구할 때는 여기서 어떤 그 수요 함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알파 x 곱하기 q분의 t죠. 그죠? tx죠. 여기서는 tx고 qx죠. 그죠?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바로 자체 가격 탄력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교차탈성이라고 하는데, 교차탈성 지난번에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다. 경영자가 어떤 재화, 대체재 또는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를 통해서 다른 재화의 어떤 매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그 햄버거하고 콜라, 뭐 소다라고 하죠. 그죠? 그 관계, 즉 햄버거의 가격을 우리가 조정하면은 그에 따르는 콜라의 어떤 수입도 변한다. 그래서 햄버거 가격 조정을 통해서 햄버거 자체의 어떤 매출액 변화 플러스 그에 같이 변동하는 보완제, 즉 콜라의 어떤 수입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쨌든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알파 y죠. 그죠? y 곱하기 뭡니까? 여기서는 qx죠. 그죠? 그 다음에 py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건 보완제 플러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했고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록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뭡니까? qx분의 m이죠. m 다 탄력성 우리가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지만 탄력성은 대체로 플러스라고 보면은 h 곱하기 qx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것은 선형 소요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선형 소요는 뭡니까? 소요 곡선이 직선이죠. 그죠?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그죠? 가격과 수량 간의 관계를 보면은 가격이 저기가 P, 여기는 이제 Q면은 이렇게 우하향을 했는데 수요 곡선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렇게 이제 구불구불 비선형일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때는 우리가 자연 로그를 취해 가지고 로그 선형 함수로 만든다. 그때 그 민감도는 우리가 탈승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결정 계수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어떤 탈승이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오래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루하고 다 배운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실제로 배우는 내용 소비자 행동부터 근로자 행동 또는 경영자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가 왜 소비자 행동, 특히 근로자 행동을 알아야 될까요? 기업에서 경영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누구한테 팔죠? 소비자한테 팝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은 경영자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왜 경영자는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본인이 받는 급여만큼만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여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행동을 잘 파악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또는 경영자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경영자의 관건이죠. 그죠? 알면은 경영자가 근로자의 행동을 알면은 효율적인 경영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자 자체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영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영자는 이익보다는 매출액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경영자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인, 소유자, 근로자, 경영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딱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행동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자, 소비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바로 소비자죠, 그죠? 근데 소비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소비자는 여러 가지로 재화를 묶어서 다시 말해서 여러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재화가 두 개만 있다. X제하고 Y제가 두 개만 있다. 그럼 어떤 그 소비자는 X제를 3단위, 뭐 Y제를 2단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소비자는 반대로 X제 2단위, Y제를 뭐 3단위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3, 2도 있고 뭐 4, 1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한 조합, 이걸 우리는 소비자 기회라 얘기한다는 얘기죠. 소비자 기회. 여기 뒤에 사실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consumer opportunities라고 그러죠. 소비자 기회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여러 가지 조합이 바로 소비자 기회고, 그 중에서 소비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소비자 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선호를 얘기할 때는 소비자 선호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 소비자 선호가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재화의 묶음 중에서 소비자가 어떤 묶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걸 소비자 선호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비자 선호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선호가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가 하나의 선호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도 하나의 선호가 되죠. C도 선호가 되고 D도 선호가 되는데 소비자 선호는 어떤 그 선호의 크기가 같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A라는 소비자 선호하고 D라는 소비자 선호가 있다. 그러면 A가 D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선호가. 그러나 A하고 B를 비교해보면은 선호가 똑같다. A하고 B가 같다. 또 B하고 C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비자 선호의 어떤 완전성이라고 얘기한다. 소비자 선호가 완전하다 그러면은 어떤 선호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가 뭐 B보다 크다. A하고 D를 비교해서 또는 A가 B와 같다. 또는 뭐 B가 A보다 클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같은 선상에 있지만 선호가 같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B가 여기 있다. 그럼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A가 B와 같다. 이렇게 우리는 그 소비자를 선호할 때 첫 번째 속성으로 완전성이 있다. 소비자 선호는. 소비자 선호가 완전하다 그러면은 어떤 그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든가 또는 뭐 순서가 어, 반대로 B가 A보다 크다든가 또는 A하고 B가 같다든가 이런 성격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선호의 또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the more the better다. 예를 들어서 여기 A하고 D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죠? A는 X제는 한 단위죠. 여기 Y제는 6단위죠. Y제 6단위하고 X제 한 단위의 조합을 가지고 어떤 소비자가 선호를 했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A점에서 Y제 6단위, X제 한 단위가 되는데 D를 보면은 Y제 한 단위, X제 한 단위죠. 그죠? 그럼 소비자는 어떤 거를 더 크게 생각할까요? 효용을 더 크다고 생각할까요? A가 더 선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원의 희소성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Y제나 X제나 다 재화인데 희소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할 때 YJ 6단위하고 XJ 한 단위 조합보다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YJ 한 단위, XJ 한 단위 조합이 있을 때 소비자는 A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거죠. 더 more 더 better. 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가 더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D보다는 A를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속성, 좀 이게 또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좀 지우개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소비자 선호의 세 가지 이제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 A하고 B, C는 선호가 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소비자 선호의 첫 번째 특성에서 뭐 어느 쪽이 크거나 또는 또 두 개가
같거나 세 개가 같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은 선호가 같다는 거는 어떤 그 소비자 개수가 아니라 소비자 조합을 통해서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얻는 그런 점을 연결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디퍼런스 커브라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어느 점에서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죠? 어, 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하향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수요 곡선 배울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점에서 우리가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다시 말해서 X자를 한 단위 내릴 때, 그러면은 Y자를 두 단위까지 포기할 그런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어떤 의사가 있는데, 또 한 단위를 더 X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뭡니까? Y자를 그렇게 많이 포기를 못 하죠. 그죠? 왜냐면 각각의 재화가 다 희조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내려와서 또 한 단위를 X자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제 Y자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각 점에서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재화를 포기하는, 다시 말해서 델타 X죠. 우리가 이제 횡축이 X제고 종축이 Y제라고 할 때 델타 X를 얻기 위해서 델타 Y,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지 각 점에서 우리가 그걸 따져보면 바로 그게 이제 각 점에서 기울기가 되는데, 보면은 내려갈수록 그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X제를 얻기 위한 YJ 포기량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X자를 얻기 위해서 델타 X를 위해서 델타 Y를 포기하는 거, 델타 X분의 델타 Y, 그게 이 각점에서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 우리가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 그럽니다. 그죠?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이라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점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호의 세 번째 속성,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차별 곡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전성이라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의 어떤 선호가 있다. A, B, C가 있다. 자,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무차별 곡선은. 왜냐하면 선호라는 게 뭡니까? 두 재화의 조합을 통해서 어, 만족도를 나타내는데,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여기 있고 이제 B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있고 선호가 이쪽에 또 C가 이쪽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B는 A보다 크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B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C가 A보다 크다. 여기랑 반대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어떤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쌀국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1이다. 이게 무짤국선 2다. 이게 무짤국선 3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선호가 클까요?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무짤국선이 그럼 교차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한다. 그래서 A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B라고 하면은 당연히 D보다는 A가 큰데, 만약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어떤 F가 있다. 그럼 여기가 C가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G가 있다 그러면 F가 G보다 크죠. 그럼 이쪽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이거는 무차별곡선의 어떤 이 선호도, 다시 말해서 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런 건 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이제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먼 게 더 선호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전성이다. 또 영어로는 뭐 트랜스티비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뭐 한마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두 재화의 조합을 통해서 선호도가 같던 점을 연결한 거다. 선호도가 같다는 것은 더 만족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 무차별 곡선을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도폰 무차별 곡선이 되는데,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계속 돈을 이용해서 더 크게 재화를 구입하면서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예산의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 곡선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예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선은 뭐냐면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M이라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개의 재화 X와 Y를 묶음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X의 가격 PX가 있고 Y의 가격 PY가 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소비자는 어떤 묶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제 M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곱하기 PX 플러스 Y 곱하기 P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제 몇 단위를 X의 가격으로 사고 나면은 남는 거는 이제 PY의 가격으로 Y제를 삼으로써 그 M을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제어를 M보다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M보다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조합이 같거나 최대한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작게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작게 소비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재화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산선을 얘기할 때 소비자들은 M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X와 Y의 조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Y의 가격 PY 곱하기 Y 선택과 X의 가격 PX 곱하기 X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선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M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점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예산선이 되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들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QX는 뭐 놔두고 자체 가격만 가지고 하면은 80-2px라는 그런 수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P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x 빼겠습니다. P는 뭐 예를 들어서 40 마이너스 2분의 1 Q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중축에는 P를 넣고 횡축에는 Q를 놔가지고 이렇게 수요 함수를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죠. 그죠? 예산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종축에는 Y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축에는 X를 놓게 되는데,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말해서 Y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죠. 그죠? 하기 위해서 이제 Y 곱하기 PY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M 마이너스 PX 곱하기 X가 된 거죠. 그죠? X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Y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PY죠. Y분의 M 마이너스 PY분의 PX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 역수 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X를 하나도 안 산다. 그러면 M분의 PI가 뭡니까? 바로 M을 가지고 Y를 살 수 있는 Y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는 하나도 안 산다. 이게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로다. 그러면 px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m이 이제 여기 된다는 얘기죠. 모두 다 m을 차게 된다는 얘기. y를 안 사면 y는 0, x는 이만큼 사는 거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제 예산선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선은 실제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재화 조합을 통해서 가장 최대로 살 수 있는 그 바깥 조합이죠. x를 y를 사고 나서 x를 살 수 있는 거를 다 최대한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바깥에 있는 선을 연결한 게 바로 예산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10만큼의 예산이 있다. M이 있어요. 그죠? M. 근데 YJ의 가격 PY는 2다. 2원이다. 그 다음에 XJ의 가격 PX는 1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J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면은 2분의 M, 2분의 10은 5가 되죠. 5개를 살 수 있고, XJ 가격은 1이니까 10원을 가지고 다 사면은 1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소비자가 YJ를 두 개를 사면은 X는 몇 개를 살 수 있나요? YJ를 두 개 사면은 2는 4, 4원이 이제 소비되죠. 그죠? 6원이 남죠? 그럼 X는 6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X는 2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죠? 2를 하고 그냥 3으로 할게요. 3으로 하고 XJ를 6개 사고 YJ를 두 개 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떻습니까? 3일 때는 X는 몇 개 살 수 있죠? 2, 3, 6, 4, 4죠, 4,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x제를 두 개 열린다. 델타 x죠. 분의 델타 y죠. 이 델타 y는 1이죠. 그래서 x제를 두 개 사고 y제를 하나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에서 x제 두 개를 y제 하나로 대체하는 거죠. y제 하나를 x제 두 개로 대체하는 거죠. y제 하나를 x제 두 개로. 이걸 우리는 시장 대체율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시장 대체율. 그죠? 시장 대체율이 우리가 앞에서 MRS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MRS. MRS가 뭡니까? Marginal Error Substitution 그래가지고 X제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Y제를 몇 단위 줄일 것인가. 한계 대체율 얘기할 때 우리는 MRS라고 얘기했습니다. Marginal Error Substitution. 그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란 얘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예산선의 기울기도 똑같이 MRS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X제와 Y제의 어떤 교환 비율이죠. X제 두 단위 늘리기 위해서 Y제를 한 단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MRS,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에서 MRS하고 시장에서 그 MRS, 시장 대체율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시장 대체율은 어느 점에서나 다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그랬습니다. 체감하는 이유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보려고 할 뿐더러 이제 완전하게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거는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시장 대체율 MRS하고 또 한계 대체율 MRS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뜻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앞당에서 우리가 이런 걸 봤죠, 그죠? Y는 뭡니까? PY분의 M 마이너스 PY분의 PX, 그죠? 곱하기 X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Y분의 PX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이 예산선의 기울기고 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PI분의 PX다.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시장 대체율이다. 두 개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선의 기울기 하면은 바로 PI분의 P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더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산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득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M0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YZ를 살 수 있는 거는 M0를 PY로 나누면 되죠. 최대한 X를 살 수 있는 거는 M0를 PX로 나누면 되면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PX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근데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 다시 말해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예산선이 어떻게 될까요? 평행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소득이 줄면은 예산선이 왼쪽으로 이제 평행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기억이 나죠. 그죠? 소득이 10이었다. 그 다음에 XJ 가격이 PX가 1이다. PY, YJ 가격이 2다. 그러면 맥시멈 X는 10개를 살 수 있을 거죠. Y는 5개를 살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2배로 늘었다. 2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그대로죠. 그러면 이제 YZ를 10개를 살 수 있고 이거는 2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의 변화가 생기면 예산선은 평행해서 이동을 한다 이거죠. 평행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소득이 늘 때, 왼쪽으로 하면 소득이 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간단합니다. 소득의 변화는. 자, 문제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다르다고요? 가격이 변할 때죠. 그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래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반대로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산이 총 10이 있다. M이죠. M. 소득이 M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J 가격이 여기서는 1원이다. 1원.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죠? PX가 2다. 그럼 맥시멈 Y는 이제 10개를 사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값이 비싸니까 2개를 사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x의 값이 1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몇 가지 살 수 있나요? 10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 m 나누기 여기서는 p x의 1이죠. 1. 1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5개 살 수 있고 10개였는데 이제는 10개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x의 가격이 내리면은 소득이 있는 것처럼 x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지금 X제가 2원에서 1원으로 떨어졌지만은, 그죠? 2원에서 뭐 4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소득이 변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다시 평행하게 이동했죠. 그죠? 예산선이. 그러나 가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왼쪽으로 또 기울기가 스티프하게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X는 그대로인데 Y가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Y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스티픈하게 되고 반대로 Y가 또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이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소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는 만약에 A에서 소비를 한다면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A라는 만족을 얻으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게 최선의 어떤 그 소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이렇게 이런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만나는 B점에서도 할 수 있죠. B점에서. 이게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소비를 해야 될까요? 소비자는 이렇게 예산선하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점 C에서 소비를 해야 가장 큰 만족을 갖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은 그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효용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예산선상에서 최대 예산을 다시 말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그죠?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는 시점이 바로 소비자가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는 그런 그 재화의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P, Y분의 PX죠. 그죠? P분의 PX고, 이건 또 일명 우리가 뭐라 그랬죠? MRS죠. 그죠? 소비, 이제 X를 몇 단위 껴서 Y자를 몇 단위 대체를 하는지 시장에서. 마켓 레일러블 서브스티튜션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델타분의 델타 Y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차별 곡선상에서 X제를, 델타 X를 늘리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지. 다,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죠. 이런 그래프인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균형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마지널 레이어 오브 서브스티튜션이죠.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을 하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비자 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변화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선이, 다시 말해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YZ하고 X제를 살 수 있는 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X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X제를 더 많이 사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선을 그릴 때 예산선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원래 여기서 X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이제 차별 곡선하고 이 예선선의 기울기가 만나는 점, 여기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선선이 좀 별로 이렇게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자, 이제 X의 가격이 떨어져서 예선선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원래 소비자 균형은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가늘게 해서 이거를 A라고 한번 할게요. A로 표시하고, 이제 X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또 이렇게 완만해졌죠. 그러면은 소비자 균형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B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B로 표현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때 A에서는 X제를 아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10단위를 썼습니다. Y제가 이제 PY가 1이고 총 예산이 10이고, 그죠? X제는 PX의 가격이 2이기 때문에 2죠, 2. 그래서 5단위를 사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2점은 어떻게 될까요? 2점은 뭐 5하고 이제 한 2.5를 이제 소비할 수 있었는데, 자, X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선선이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들의 어떤 그 차별 곡선하고 예선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지만 소득이 늘어난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재화의 가격 하락, X제의 가격 하락으로 Y제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뭡니까, 이때는? 우리가 가격과 관련해서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X제 가격 하락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근데 Y제의 수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죠. 그죠? X제 가격 하락이 X제 수요를 늘리면서 YJ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설명했습니까? 대체제라는 얘기죠. 대체제, 그죠? 그러나 만약에 무차별곡선이 위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X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YJ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위로 가면, 그죠? 아, 이런 경우는 보완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보완제다. 가격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 재화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B에서 봤듯이 이건 C라고 하면은 B에서 봤듯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밑으로 가면은 아, 이런 경우는 이거는 대체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YG하고 X제가는 대체 관계가 있다.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아, 이거는 보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소득이 변화할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상제 또는 열등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하면 연산선이 평행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M0라는 소득에서 M1으로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예산선이 평행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평행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이렇게 평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평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새로운 그 예산선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를 선택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림이 좀 그런가요? 노란색으로 하면 좀 낫나요?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면은, 그죠? 여기를 이제 소비자 균형이 이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났는데, 예산선이 다시 말해서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소비자의 균형이 이 B점에서 이루어졌다. B가 다시 표현을 하면은, 요걸 이제 B라고 하면은, 그죠? 이건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X제는 수요가 줄었네, 오히려, 그죠? Y제는 늘었지만, 그죠? 이렇게 늘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X제 수요는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이 늘었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뭐죠? 열등제죠. 그죠? 아, X는 열등제구나. 열등. 그 다음에 Y제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었다. Y제가 정상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열등제 아니면 정상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득이 늘었는데 뭐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변화하면은 변화가 예를 들어서 X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M을 우리가 이야기 쉽게 10으로 하고 TY를 1로 하고 TX를 2로 했다. 다시 말해 X의 가격이 2다. 그러면 Y제는 맥시멈 10개를 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X제는 하나에 2달러니까 10 나누기는 5를 이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X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떨어져 가지고 이게 1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원래 예산선이 이랬지만 이렇게 X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예산선이 이동하게
합니다. 프라이스 체인지로 인해서. 어쨌든 이것도 있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죠? 예산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재화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 효과와 어떤 그 가격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yz가 1이고 원래 x가 1이었습니다. 1. 1입니다. 1. 1에서 이제 yz 가격이 2로 오른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러나 x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래 10개 살 수 있던 거를 5개로 이제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예산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스티프닝 하게 되면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X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X를 10개 사던 게 5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가격 효과와 다시 말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또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이 정도에서 좀 그림이 그러긴 한데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A에서 원래 예산선이죠. 그죠? 빨간 게. A에서 이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라 그랬죠? MRS죠. 그죠? 한계 대체율 MRS 이코로 원하드 MRS 시장 대체율이죠. 그죠? 시장 대체율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Y는 뭐 PY분의 M 마이너스 PY분의 PX X죠. 그죠? 그래서 PY분의 PX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굳이 한다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된 거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 대체율이니까 시장에서 X자를 몇 단위 늘릴 때 Y자를 몇 단위 이것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조회 묶음을 가져가느냐.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X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예산선이 이렇게 이 하늘색으로 이제 변동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점이 바뀌겠죠, 그죠? 한번 균형점이 이쪽에서 만나는 다른 선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차별 곡선하고 어, 이 예산선하고 만나는 점 A에서 이제 B로 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 효과만 발생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 어, 이 새로운 예산선하고 평행의 선을 한번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A의 가격이 어, 뭘까요? 떨어지면서 그죠? A에서 B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finally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할 때 이 A에서 B로 갔다가 C로 할까요? C, A, B가 여기 있었으니까 C로 갔다가 finally 이제 B로 이렇게 균형이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서 우선 C로 다시 말해서 A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A에서 Y로 대체가 됐다가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이제 다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도 줄어들어갖고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Y도 줄어들었죠. 그죠? Y가 원래는 여기였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X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된 거죠. X가 줄고 Y로 대체됐다가 파이널리 YZ도 줄고 X도 줄은 그런 소득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짜로 요거를 이제 소득 효과, 이걸 우리는 대체 효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가격
상승으로 어떤 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은 소득이 없어진 것처럼 소득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되지만은 실제로 그걸 세분해 보면은 처음에는 X제 가격 상승으로 X제에서 Y제로 대체했다가 이제는 소득이 이제 완전히 감소한 그런 그 여전선이 되기 때문에 X, Y제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차별 곡선의 속성, 그 다음에 예산선의 변화, 또 이를 통해서 소비자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서 재화가 정산제인지 열등제인지 또는 가격의 변화로 인한 예산선의 변화로 인해서 그 재화가 뭡니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차별 곡선을 응용해서 또 예산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바이원 개돈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그죠? 그래서 바이원 개돈은 뭡니까? 두 개를 사면은 하나의 가격으로 주겠다. 그러나 네 개를 사면 두 개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두 개를 샀을 때만 하나의 가격으로 주겠다. 만약에 가게에서 무조건 그 두 배 사면은 한 배 가격으로 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죠. 그러나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속임수죠, 그죠? 두 개 살 때만 하나의 가격으로 해서 관심을 끌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습니다. 하나당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뭡니까 땡스기빈이죠, 그죠?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줄 때 이제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상품권으로 줄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중에서도 뭐 아무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상품만 사도록 하는 상품권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 바이원 개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이런 얘기죠, 그죠? 지금 현재 어떤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YJ하고 XJ를 살 수 있는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바이원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X를 하나 살 때나 두 개 살 때나 같은 값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Y는 그대로 하고 X만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만 이제 X에 대해서 같은 값을 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X가 이제 예를 들어서 Y가 줄고 예산에 따라서 X가 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값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살 때는 이제 똑같은 그런 그 가격이 적용되지만은 그 이상 사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그 세계에 대한 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현찰로 선물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산선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버짓 원이 이렇게 돼 있다가 현찰 준 것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소비자들의 균형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바로 또 우리가 어, 소득이 변할 때 재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정상재나 열등재나 알 수 있듯이 이런 경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다가 만약에 예산이
다시 말해서 선물 현찰로 인해서 연산이 옮겨가면은 여기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니까 언뜻 보니까 x는 준다. 그러면 x는 열등제구나. 당연히 y는 많이 늘었죠. 그죠? 이렇게 y는 정상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물에 따라서. 그러나 만약에 선물이 그게 아니다. 상품권으로 줬다.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은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상품권을 주면서 X제만 살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러면 X제만 살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난 거죠. 그죠? 이만큼. 그러면 원래 이제 M0에서 M0 플러스 뭐 X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X, 그 델타 X만. 그죠? 그러면 이제 X제 가격 X로 나누면 총 X제는 이만큼 늘려서 살 수 있지만 Y제는 X제만 해당되니까 그 상품권이 그 Y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 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뭐 위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어, 이 열등제냐 정상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뭡니까? 선물을 준다든가 뭐 현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 그죠? 우리가 가격으로 인해서는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는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선물로 인한 소득의 이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예산선이 움직이는 거는 수평이 아니죠. 평행되게 이제 우도로 이동하죠. 이거는 소득 효과랑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좀 더 설명해야 될 게 뭐 이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근로자의 어떤 그 행동, 그 다음에 경영자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무 이제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한 거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잘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길게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해를 하고 또 그래도 또 이 경제학을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는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